2번 가축의 도살 직후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가축을 도살하게 되면 강직, 사후강직, 해제, 숙성 요 순서대로 일어나는데요. 가축을 도살하면 근육이 빳빳하게 굳어버리는 강직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 이 빳빳했던 근육이 풀리면서 강직 해제가 되고 이후에 숙성이 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하고 부드러운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은 강직이 되겠습니다. 치즈 제조에 이용되는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치즈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 단백질을 이용한 제품인데요. 이 카제인 단백질이 레닌이라는 우유 음료 효소를 만나게 되면 우유 단백질 덩어리인 커드를 형성하게 되고 이후 치즈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유 단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제인 단백질의 응고가 바로 원리가 되겠습니다. 경구감염병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경구감염병이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포함된 물과 식품을 입으로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하는데요. 경구감염병은 잠복기가 긴 편입니다. 보통 2에서 7일 정도 되는데요. 이 잠복기가 긴 편인 이유는 세균성 식중독의 경우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편에 해당이 됩니다. 경구감염병은 미량의 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발생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감염 후에 저항력이 떨어져서 다른 부위로 재감염될 수 있는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구류 손가락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인 병원체가 있다면 이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간장 다리기의 직접적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리기 공정이란 뚜껑을 열고 가열한 후 식히는 공정을 다리기라고 하는데요. 이 다리기의 목적은 살균, 청직, 농축 등이 있고 불필요한 냄새를 날릴 수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3번입니다. 식물성 색소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미오글로빈인데요. 미오글로빈은 포유동물의 근육색소에 해당이 됩니다. 유지의 정제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제란 유지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질 좋은 순수한 기름을 얻는 것을 정제라고 하는데요. 탈취 공정을 통해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고 탈산을 통해 유리지방산을 제거하고 탈색을 통해 색소 물질을 제거하며 정제가 이루어집니다. 탈염은 관련이 없습니다. 갈조류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조류는 바다에 서식하는 식물로 이 식물이 띠고 있는 색에 따라서 갈조류, 홍조류, 남조류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때 김은 홍조류, 톳, 미역, 다시마는 갈조류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NaOH의 분자량이 40일 때 NaOH 30g의 몰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몰수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수는 질량 나누기 분자량으로 지금 NaOH의 질량이 30g이고 분자량은 4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0.75입니다. 섬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 지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소는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틀린 지문이고요. 2번의 경우 섬유소는 장내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위나 장을 자극해서 운동을 일으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뒤의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장의 연동작용, 즉 움직이는 작용을 유발해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맞는 특징이고요. 영양적 가치는 없지만 생리적으로 위나 장을 자극해서 배설과 소화를 돕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뉴턴 유체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뉴턴 유체는 전단 응력과 전단 속도가 비례한 유체를 말하는데 전단 응력은 물체에 가해지는 힘, 전단 속도는 물체에 가해지는 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힘과 속도가 일정하게 비례하는 것이 바로 뉴턴 유체의 특징이고요. 예시는 묽은 용액 등이 되겠습니다. 뉴턴 유체가 아닌 것은
묽은 용액인 물, 커피, 맥주가 아닌 마요네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우리 몸 안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다음, 라이신, 트립토판, 트레오닌은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고요. 4번, 글리신은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나 가젤을 생식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게나 가젤을 생식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폐흡충증인데요. 다른 말로 페디스토마라고도 합니다. 페디스토마는 제1중간 숙주인 다슬기를 거쳐 제2중간 숙주인 참깨 가젤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추가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개념에 1번 간 디스토마는 간 흡충증이라고도 하며 1중간 숙주는 외우렁이, 2중간 숙주인 잉어, 붕어 등 민물고기를 섭취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만손열두조증은 어떠한 식품을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을까요? 만손열두조증은 스팔간음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스팔간음증은 제1중간 숙주인 물벼룩을 지나 제2중간 숙주인 민물고기, 개구리, 뱀, 그리고 그 개구리와 뱀을 먹은 닭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닭, 뱀, 개구리가 있는 3번입니다. 다음 중 수용성 비타민을 묻는 문제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비타민입니다. 예시로 비타민 비복합체, 비타민 비복합체라는 말은 비타민 B1, B2, B3 등등등을 통틀어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용성은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A, D, E, K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추가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개념에 비타민 E는 열 안정성이 높고 200도씨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비타민 C는 열에 가장 약합니다. 유화 현상과 거리가 먼 식품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유화 현상은 섞이지 않는 두 물질을 고르게 섞어줄 수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중 수적형, 수중 유적형이 있습니다. 유중 수적형은 기름 안에 물이 들어있는 식품을 말하고 수중 유적형은 기름이 물 속에 있는 형태의 음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중 수적형의 경우 버터, 마가린이 있고 수중 유적형은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가 있습니다. 인절미는 유화 현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1번 다이옥신은 DDT라고도 하며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엽제로 테러를 일으켜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입니다. 2번 스티렌은 스티로폼으로 된 컵라면, 도시락에 문제가 되었던 단량체를 말하고요. 3번 리신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아닌 자연독 식중독으로 피마자가 원인 식품입니다. 4번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이용된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어린이 장난감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아닌 것은 리신입니다. 아미노산이 아질산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가스를 묻는 문제입니다. 아미노산과 아질산이 발생했을 때 생성될 수 있는 가스는 질소가스인데요. 이 질소가스를 통해 아미노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아미노산 정량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적정을 할 때 사용된 적정 용액의 부피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실험 기구를 묻는 문제입니다. 적정은 우리가 모르는 농도를 아는 농도의 용액을 떨어뜨려서 변화하는 색깔 변화를 통해 그 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부피 변화 측정법인데요. 사용되는 실험 기구는 바로 뷰렛입니다. 뷰렛은 길다란 유리관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용액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과 이 용액을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관은 우리가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진 소비량을 문금으로 읽을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농도의 용액을 시료로 만들고 아는 용액을 뷰렛 안에 채워서
이 시료가 변화한 색깔 등을 파악해서 용액을 떨어뜨린 것을 멈추며 부피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지가 산화에 의해 불쾌한 냄새나 맛이 나고 색깔이 변화될 수 있는 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산패는 산소에 의해 유지가 안 좋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산패이고요. 1번 가수분해는 물에 의해서 분자 내 분해가 일어나는 현상 등이고 3번 변향은 안 좋은 냄새를 제거해도 원래 불쾌한 냄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중합은 분자들이 결합해서 큰 분자량의 화합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젤리화에 알맞는 당 함량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젤리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산은 pH는 2.8에서 3.5이고 산은 0.27에서 0.5%, 그리고 팩틴은 1.0에서 1.5%, 그리고 당은 60에서 65%가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었을 때 젤리화가 되게 됩니다. 소시지나 프레스햄의 제조에 있어서 고기를 케이싱에 다져 넣어 고기 덩어리로 결착시키는 데 쓰이는 기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소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얇은 막에 싸져 있는 탱탱한 타원형의 소시지를 이야기하고요. 프레스햄은 자투리 고기를 모아서 하나의 햄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소시지와 프레스햄 둘 다 필요한 공정이 있는데요. 하나의 고기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기 덩어리로 결착시킬 수 있는데 쓰이는 기계는 바로 스토퍼인데요. 케이싱은 우리가 소시지를 씹었을 때 느껴지는 얇은 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토퍼는 고기를 얇은 막인 케이싱에 가져 넣을 때 이 앞전에 만들었던 고기 유화물 반죽이 잘 다져져서 엉겨 밀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곡물의 도정 원리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곡물의 도정은 현미에서 겨층을 분리해서 우리가 자주 먹는 흰쌀 부위인 백미를 얻는 공정입니다. 곡물이 부딪히고 비벼지며 일어나는 마찰이 도정의 원리에 필요하고요. 맛에는 갈아서 부수는 공정으로 도정 원리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기계의 모난 부분으로 갈아주는 절삭은 도정 원리에 해당이 되고요. 곡류가 부딪히면서 도정을 일으켜주는 충격 또한 도정의 원리에 속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홍 단백질의 주요 성분으로 수용성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홍단백질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인 글리시닌 단백질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 글리시닌 단백질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단백질입니다. 글리시닌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 이 글리시닌 단백질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추가로 두부를 만들 때 응고제의 양전하와 만나서 침전해서 불투명한 고체 상태의 두부를 만들게 됩니다.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은 글루텐 단백질을 구성하는 밀 단백질이고요. 카제인 단백질은 우유에서 80%에 해당하고 치즈 제조에 사용이 되는 단백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름에서 중요한 생리 기능을 맡고 있는 필수지방산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필수지방산은 몸 안에 필요한 양에 비해서 합성하기가 어려워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지방산을 말하는데요. 필수지방산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수지방산은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렇게 3가지가 바로 필수지방산의 3가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제품을 제조할 때 기포 형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식품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아이스크림은 오버런 공정을 통해서 기포가 조금 형성이 되어야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포의 형성이 필요하고요. 맥주의 경우 병에 따랐을 때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기포가 형성되는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빵의 경우 발효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하며 점탄성이 있는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고요. 두부의 경우 기포가 형성되면
품질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첨가물인 식용유를 넣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를 할 때 이 두부의 제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콩을 물과 함께 갈아준 후 가열을 하고 갑자기 거품이 끓어오르는 현상을 발견했을 때 불을 끄고 이 소포제인 식용유를 넣어야 합니다. 이는 기포 형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기산 중 폐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시원한 맛을 가지는 주 성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숙신산입니다. 1번 시트르산은 신맛으로 감귤 레몬에 있고, 3번은 맛과는 관련이 없고, 4번은 사과나 배에 들어있는 상쾌한 신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과일 주스를 혼탁하게 하는 원인 물질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혼탁하다는 것은 주스 안에 과육이나 펄프가 들어있어서 불투명한 주스를 말합니다. 혼탁해질 수 있는 원인은 바로 펙틴인데요. 이 펙틴은 과육이나 과육의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다당류에 해당이 되죠. 이 펙틴을 분해하게 되면 불투명했던 혼탁한 과일 주스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펙틴을 분해하기 위해 펙티네이즈 효소를 이용합니다. 혼탁 원인 물질은 4번이 되겠네요. 달걀이 저장 중 무게가 감소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무게가 감소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수분 증발인데요. 달걀을 상온에 오래 놔두게 되면 안에 있는 흰자에 있는 수분이 점차적으로 증발하게 되면서 나중에 오래된 달걀을 흔들어 보면 노른자가 탁탁탁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분이 감소되면서 안에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생균수를 측정하는 가장 주된 목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생균수는 식품이 미생물에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생균수를 측정하는 이유는 식품이 얼마나 신선한지를 파악해서 특정 미생물이 얼마 이상 들어있으면 초기 부패로 판정하는 등의 기준을 세워서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측정합니다. 따라서 신선도 판정을 위해 측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열량소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열량소는 열량 영양소라고도 하며 6가지 영양소 중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를 바로 열량소, 열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3가지 열량소는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무기질은 에너지를 발생시키지는 않아 열량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